식사는 다 차려놨어요.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며느리 지은이의 그 말은 참 덤덤했습니다. 그저 알림처럼 내뱉고 현관문은 툭 닫혔습니다. 그날은 제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마주한 저는 그렇게 생일잔치라는 이름의 쓸쓸한 전쟁터에 남겨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반지하 단독주택. 이곳이 제가 사는 집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재는 결혼과 함께 신도시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도시에서 자란 30대 중반의 직장맘. 결혼 초엔 저에게 참 잘했지요. 김장철엔 앞치마 입고 와서 저를 도왔고 설날 차례상도 손수 나물 무치고 갈비찜까지 만들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쯤 되던 해부터 그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집에 오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쁘겠지. 회사 일도 많다더라. 스스로를 타이르며 이해하려 했지만 생일날 그들이 보여준 태도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조금 들떴습니다. 설마 아무도 안 챙기겠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며칠 전 전화를 걸어 어머니 생신이죠? 주말에 뵐게요. 라고 말했기에 김치찌개 끓이고 잡채도 만들어 두었지요. 지은이는 약속대로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어머니, 이거 제가 집에서 미리 해온 거예요. 식탁에 차려놨으니까 바로 드세요. 저희는 친정 약속 있어서요. 그리고는 두 아이 손잡고 나가더군요. 민재는 회사 간다며 아이의 얼굴도 안 비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잡채는 딱 한 젓가락. 고기전은 먹다 말았고 지은이가 남기고 간 김밥 4줄이 접시 위에 어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면 너무 기대했나? 그날 밤 지은이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화려한 호텔 뷔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지은이, 한쪽에는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가운데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는 아이들. 우리 엄마 생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 밑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지요. 해시태그 호텔 뷔페, 해시태그 엄마 생신, 해시태그 가족 시간,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 창을 내리다 민재가 단 엄지 이모티콘도 눈에 들어왔고요. 그제야 제 생일날 지은이가 다급히 나갔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같은 날 친정어머니 생신이었고 호텔 예약을 해뒀던 거죠.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 그들은 호텔에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이 줄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데리고 주말에 또 들를게요. 지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병원 간다 하고 끊었지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다 일이 됐을까? 같은 밥을 나눠 먹던 식구였는데 이젠 나는 약속 때문에 미뤄도 되는 사람이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괜찮다, 이해하자 다짐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겪는 더 따뜻한 순간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작은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화성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에 흰 국화를 달고 조용히 조문만 하려고 했지요. 무거운 마음으로 영정사진 앞에 절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 찰나
그날의 그 말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형님은 요즘 참 서운하겠다 싶었어요. 민재 며느리 지은 씨 말이에요. 아예 시댁 쪽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건 제 둘째 동서인 은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이는 다른 형님의 며느리죠. 대화가 길어질까 싶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 뒤로 들려온 말이 제 걸음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제 생일 땐 미역국 끓여오더니 형님 생신 땐 밥 차려놓고 나갔다면서요? 저 같아도 속상하겠어요. 그 말에 다른 동서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머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도 정작 누구 하나 말리진 않았습니다. 참 서럽더군요. 장례식장입니다. 조문 온 자리에서 그것도 제 뒷말이 모른 척 지나쳤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가 된 건가. 머릿속에서만 수십 번을 되뇌었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작은 인사를 건네더군요. 엄마, 지은이가 아이들 감기 때문에 못 왔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그래, 괜찮다. 애들 아프면 어쩔 수 없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애들 때문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장례식장에서도 지은이는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공원 산책,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봄소풍, 해시태그 가족일상. 배경은 집 근처 대형공원. 아이들은 놀이기구 앞에서 웃고 있었고 지은이는 커피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기라더니 산책? 민재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민재 부부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그 다음 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 좋던데 어디 나가셨어요? 저희 주말에 들를게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주말은 바쁠 것 같네. 내가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말이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 아, 그럼 다음에 뵐게요. 그때 뭐 해드릴까요? 잡채? 갈비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지은아, 그냥 오지 마라. 어머니, 이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내 생일날도 그랬잖니. 그런 마음이면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고 통화는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민재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앉은 민재는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도 나름 신경 쓴다는데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든 받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어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요즘 지은이 많이 힘들어요. 직장도 힘들고 애들도 어리고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입가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해 못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니? 민재는 말문이 막혔고 그날도 그냥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기대도 서운함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다음 달 지은이가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제가 모르는 돈 문제와 연결된 이야기도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민재 부부와 서먹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켠은 허전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요즘 애들 바쁜데 그러려니 해야지. 그러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이웃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너희 아들네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다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랑 단체로 다녀왔다더라. 어머님은 같이 안 갔어?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친정 식구들이랑? 민재한테선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속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지은이는 몸살로 병원 가기 바쁘다더니 그 사이 제주도를 다녀왔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의 SNS에 들어가자 몇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변에서 웃는 지은이,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 렌터카 앞에서 포즈를 취한 친정 부모님, 바베큐 파티, 풀빌라 수영장, 뷔페, 사진마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효도여행,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이런 해시태그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주말에 못 와요. 지은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바로 그때가 이 사진이 찍힌 날짜였습니다. 민재는 또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아니, 지은이가 거짓말을 시킨 걸까요? 참으려 했습니다.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농협 6월 10일 135만 원 출금 완료. 뭐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쓸 일이 없었고 카드도 안 썼는데요. 확인해 보니 그 돈은 민재가 예전에 요청해서 만든 가족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통장은 엄마 병원비 긴급한 용도로 쓰자고 민재가 만들자 했던 계좌였습니다. 제가 주로 넣고 있었지요. 노후 대비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통장에서 제 허락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혹시 통장에서 돈 인출했니? 민재는 당황하며 잠시 침묵하더니 더듬더듬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지은이가 말 안 했구나.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넣을게요. 어디 쓴 건데? 그게 지은이 친정 부모님 제주도 모셔다 드리는 비용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 순간 제 귀에서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돈으로 며느리 친정 부모님 여행을 보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생일엔 미역국도 없이 혼자 밥상 앞에 앉혀놓고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친정 어머니와 축하 사진을 찍고 이제는 제 통장에서 효도여행 비용까지 가져갔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몸이 뻣뻣해지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이제 그저 ATM일 뿐인가.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제주도 잘 다녀왔더라? 어머니, 보셨어요? 네.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좀 정신없긴 했지만요. 그 여행비 내 통장에서 나간 거 알고 있었니? 그녀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 통장이니까 가족끼리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누가 가족인데?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내 생일엔 밥 차려놓고 나가더니 내 친정 여행비는 내 통장에서 빼갔다? 그게 가족이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텅 빈 공기처럼 맴돌았을 뿐입니다. 며칠 후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통장도 다시 정리할게요. 앞으론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민재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져가라. 이젠 내가 너희 걱정하는 일 없게. 민재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면 더 슬픈 일이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그래도 하며 다 참아왔는데 그 마지막 선이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베풀었느냐, 무슨 돈을 보탰느냐,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 말입니다. 그 마지막 선마저 무너진 건 바로 그날 한 통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웃 김 여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언니, 제가 이 말 해야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 지은 씨 단톡방 캡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김 여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저희 딸이요, 지은 씨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지은 씨랑 친한 친구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상담하듯 보여줬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요. 그 방 이름이 시댁 스트레스 방이래요. 친한 며느리들끼리 만든 거라는데 언니 사진이 거기 올라와 있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 여사님의 딸이 그 방에 있었고 그 딸이 너무 심하다 싶어 엄마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었지요. 김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엔 제가 믿고 있었던 며느리의 조롱이 버젓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제목은 시댁 스트레스방. 참여자는 며느리 지은이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며느리 커뮤니티 동료였습니다. 거기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흔한 할머니 복장의 제 모습. 지난 추석 지은이와 함께 시장을 보며 기분 좋게 웃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지은이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시어머니랑 시장 투어 시작 키읔키읔. 이제 곧 장바구니 대신 지팡이 들고 다니시겠네. 정 붙일라 하면 잔소리 폭탄. 올해도 퀘스트 완료해야 집에 갈 수 있다. 그 글 아래엔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시월드 퀘스트 인증. 나도 오늘 미션 끝남. 시어머니랑 같이 장 보는 거 너무 싫다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 내가 좋은 추억이라며 가슴속에 넣어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은이는 어머니 셀카 하나 찍어요 하며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던 모습이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올려두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더군요. 김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런 거 안 믿고 싶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언니한테 그냥 말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그 캡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 얼굴, 내 웃음,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조롱들. 그 자리에서 숨이 차올랐고 집에 돌아와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웃긴 존재였나? 저 아이에겐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콘텐츠였나? 지은이는 늘 제게 밝고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주면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희 엄마보다 잘해요. 하면서 잘 먹던 아이였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몸 챙기셔야죠. 병원 같이 가요. 라며 손을 꼭 잡던 아이였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나 싶어 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재 없이 단둘이. 지은이는 처음엔 의아한 얼굴로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밝은 말투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단톡방 캡처 사진.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숨을 들이켜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친구들끼리 그냥 스트레스 푸는 말이었어요. 그럼 나는 너의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니?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 말이다. 나는 그날 참 기뻤다. 내가 내 손을 잡아줘서 나도 엄마 같았거든. 그런데 그 사진을 조롱거리로 썼다는 게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들었지만 제 안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대요. 그건 내 아내가 해결할 문제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바라는 게 없다. 민재는 한참 침묵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통장도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은이도 다시 엄마한테 잘하겠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건 이제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안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단톡방 뒷담화. 그 캡처 사진을 처음 보고 마음이 내려앉던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를 서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의 기대, 미련,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까지 조금씩 아주 조용히 꺼내어 접어 넣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지은이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이미 의미 없는 공허한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그날의 상처는 그 단어들로 덮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속 좁게 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박스를 하나 꾸렸습니다. 텃밭에서 딴 옥수수, 고추, 감자, 반찬 가게에서 직접 만든 장조림이랑 무말랭이,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찰떡파이 한 상자, 편지도 짧게 적었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내렴. 조금 쌀쌀해졌구나. 몸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렴. 이틀 뒤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택배 잘 받았어요. 옥수수 맛있더라. 애들 잘 먹었지? 네, 근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투가 조금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건 안 보내주셔도 돼요. 민재랑도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랑 좀 선을 두고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묻기도 전에 지은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는 남의 집 식구잖아요. 그 말은 대단히 화려한 욕도 아니었고 드라마처럼 쏟아내는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이 제가 견디고 있던 감정의 마지막 기둥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남의 집 식구,
그 말 앞에서 내가 지난 세월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이불을 꺼내 다리에 덮었습니다. 바람은 찼고 햇살은 희미했고 이 집엔 말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이 더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묵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내 것들, 남편과의 추억들, 민재가 유치원 다닐 때 쓴 카드 하나까지 조용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요. 그때 썼던 그 아이의 편지를 보며 울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재는 그 약속을 지키려 애썼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약속이 그에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으로만 남은 건지도요. 며칠 후 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집. 하지만 내 인생 대부분이 담긴 공간. 그래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어떤 결심이 제 안에서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 날이 되던 날 나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 간다. 걱정하지 마라. 건강해라. 그 문자에 답장은 없었습니다. 지은이에게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그 가족에게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6층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햇빛도 잘 들고 혼자 살기엔 딱 좋은 구조. 텅 빈 공간이 낯설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구에게 밥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누구에게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걱정도 없이 그저 내가 살아가야 할 내 공간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경로당에 반찬 배달을 다니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김치 담그는 날도 참여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시어머니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제 행동을 뒷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여사님, 동네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불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은 너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되시죠? 최근 어르신 명의로 된 부동산 위임 처리가 있었는데 혹시 직접 하신 게 맞으신가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위임이요? 그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는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위임이요? 그날 동사무소 직원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저희 시스템상 지난달에 부동산 등기 관련 위임 처리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하셨을 수도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목소리조차 잘 안 나왔습니다. 무슨 부동산이요? 제가 가진 건 집 하나였는데 그건 벌써 팔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르신 명의의 작은 임야 하나가 제3자에게 위임된 걸로 나와서요. 혹시 문서로 넘기신 기억 있으신가요? 작은 임야?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 이름으로 해두었던 시골 고향 근처의 땅 한 필지. 평수는 작지만 그래도 문서상 제 명의였던 그야말로 잊고 있던 땅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땅을 위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버리고 있었단 말인가.
가슴이 철렁했지만 생각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재, 그리고 지은이. 다음 날 저는 시청 토지과를 찾아가 위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임 대상자 민재, 위임 시기 한 달 전, 서명 제출 방식 인감 날인. 인감이요? 저는 분명 그 인감 도장을 한참 전에 집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고 그 열쇠는 제가 이사하면서 직접 지닌 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류를 직접 낸 건 아니고요. 공증을 통한 위임 처리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결국 민재가 제 인감 도장을 어떻게든 입수해 공증을 통해 위임을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인감으로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부동산을 위임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신뢰의 파괴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너 내 이름으로 부동산 위임했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들려온 대답. 엄마, 미안해요. 사정이 좀 있었어요. 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지은이 친정 쪽에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가 쓰지 않는 땅이었고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게 내가 할 소리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인감으로? 그제야 민재는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지은이 없이 혼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그 땅. 지은이 친정 쪽에서 보증 잘못 써서 큰 돈이 나가게 생겼어요. 당장 빌릴 데가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친정일이 왜 내 땅으로 해결돼야 하지? 지은이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참아왔던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이해도 기대도 안 한다. 그런데 그 기대 없는 사람한테까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 엄마, 넌 내가 어떤 기분일 것 같니? 내가 ATM이니? 민재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전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도 이 집안도 돌이킬 수 없다는 감정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왜 같이 안 왔니? 제가 마지막으로 묻자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시어머니랑 부딪히기 싫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저와 함께 가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녀 자산 정리, 향후 위임 불가 조항 추가, 그리고 상속 조건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법무사는 말했습니다. 사인 위조나 인감 무단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참아야 하나. 그 생각은 이제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마음을 도둑질 당한 세월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제는 나부터 나를 지킬 차례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올라오던 3월 어느 날 나는 법원 민사조정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엔 피고 김민재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고 그 이름 아래엔 무단 인감 사용 및 부동산 위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고작 이걸 하겠다고 몇 달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피고라는 단어 아래 아들의 이름을 적는 순간 내 심장이 뚝 하고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으로 덮기엔 이미 벌어진 일들이 너무 컸습니다. 민재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민재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민재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듣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위임 절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모든 재산 행위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처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문 모습이 내 기억 속 두 돌대 엄마를 찾으며 입술 내밀던 아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끌어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게 다야. 그 땅도 돈도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은 다신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 나 자신이니까. 조정은 민재 측의 전면 철회와 공식 사과문 제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재는 내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라. 이제는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나는 법원 앞을 빠져나왔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몇 번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지은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혹시 같이 밥 한 끼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관계에 나 자신을 다시 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작은 동네 책방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동네에선 이제 김 여사님 하면 따뜻한 사람으로 통했고 가끔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웃음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꼬마 하나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할머니, 왜 혼자 사세요? 아드님은요? 나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 지은이에게서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행동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도 눈빛 하나에 담긴 마음도 저는 너무 무시했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 끝엔 아이들의 사진이 한 장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글씨와 함께요.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들고 있다. 작은 나무함에 고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나는 집 앞 화단에 고추 모종을 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란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혹시 또 마음이라는 게 싹틀지도 모르니까. 바람은 조용히 내 뺨을 스쳤고 하늘은 높고 투명했습니다. 마무리. 그날 나는 내 생일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밥상이 내 마음을 다 뒤흔들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정리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피보다 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이제 누구에게 기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인생, 그리고
언젠가 다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내가 되기를 바라며